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시청자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번 멕시코 그랑프리도 정말 좀 시청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대였는데 아, 그렇죠. 혹시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잘 보셨습니까? 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거짓말은 제 인생에 없습니다. 네. 이제 늦게까지 할 일이 어차피 많았어가지고 어차피 할 거 이제 5시까지 계속 하다가 5시에 또 부푼 마음을 안고 레이스까지 봤습니다. 아예 그냥 그 전날부터 5시까지 계속 깨 있었던 건가요? 아, 그렇죠. 어, 네. 그렇게 좀 과로를 하다가 그 상태에서 레이스를 보긴 봤으나 전기 매트 위에서 전기 매트 위에서. 네. 전기매트 위에서 이제 삼각대 거치를 하고 시청을 했고 제 기억은 이제 40렙쯤에서 이제 끊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절반 이상 보셨습니다. 그래도 40렙이라고 친다면은. 네, 72렙이었죠? 71렙 아니었나요? 제가 기억하는 71렙입니다. 네, 그 즈음이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즈음인 거고, 날씨가 이제 진짜 겨울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전기장판을 다시 깔았고, 네, 새벽에 레이스가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10월 27일 월요일 일단 굉장히 추웠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추웠고, 아침에 나가는데 이게 그 추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한 거랑 추운 거랑 확실히 달라. 그리고 제가 자전거로 보통 이렇게 통학을 하는데, 네. 이 자전거를 탈 때 빠르게 좀 달리다 보면은 공기가 제 얼굴이랑 이렇게 몸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시원하다라는 느낌하고 시리다 하는 느낌은 정말 확실히 다른데, 이제 아, 제가 최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번 가을 들어서 제가 최초로 시리다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바람이 시원하지 않고 시려워, 추워라는 생각을 드디어 처음 해봤고, 네. 확실히 이제 좀 가을이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고,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저희가 네. 밖에 나갔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막 반팔을 입고 식당으로 가던 그런 모습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이제는 사실 그러니까 코트를 꺼내 입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패딩을 입어도 사실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떠는 느낌이 아닐 정도로 이제 추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감기 조심하셔야겠고, 저도 지금 살짝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 날씨 자체가 춥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는 약간 비염이 좀 만성적으로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 날씨가 조금이라도 추워지면 이 공기 자체가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네. 그냥 바로 효과가 납니다. 좀 추워지면은, 효능이 확실하죠. 그죠? 이 숨 쉬는 게 확실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라는 거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오늘 또 멕시코 그랑프리가 끝난 다음에 새벽에 끝났다 보니까 좀 이슈들이 실시간으로 많이 나오는 거를 제가 아침 동안 좀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밤에 끝났으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이미 좀 이슈들이 나오고 난 거를 좀 보는데, 새벽 7시에 레이스가 끝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 수업을 듣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있는데 막 그때서야 막 이제 외국에서도 기사가 뜨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음, 좀 그런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아보면서 오늘 정리를 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사실 이번 레이스에 정말 정말 나올 게 다 나왔어요. 나올 게 다 나오니까 정말 일이 너무 많았고. 모든 컨텐츠가 다 모여 있었죠. 맞습니다. 정말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가 멕시코 그랑프리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직전에 미국 그랑프리는 스프린트가 있었고, 다음에 2주 뒤에 찾아오는 저희 브라질 그랑프리도 스프린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죠. 이게 필연적으로 저희가 스프린트 레이스가 있으면은 레이스가 2개나 있다 보니까 이걸 리뷰할 때 사실상 분량이 어쨌든 뭐 완벽하게 2배가 되진 않더라도 이게 한 네. 1.8배 뭐 이 정도 되는데, 대본 음, 내용 자체가. 네. 근데 이번에는 레이스밖에 없었는데도 거의 스프린트가 있었던 주말이랑 거의 대본 양이 비슷합니다. 아, 분량이.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건데, 일단 네. 첫 번째로는 프랙티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제 저희 방송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이제 슬슬 프랙티스를 점점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걸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예리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포뮬러 1을 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뭐 프랙티스 볼 필요가 있나? 라는 거고. 대충 퀄리파잉부터. 그죠? 이 쿠팡 플레이에 이 관계자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네. 약간 그 프랙티스하고 실제 레이스 시청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궁금하다. 기회가 된다면 뭐 요청 드린다. 그죠? 약간 좀 그게 궁금하다. 실제로 사실 저만 해도 프랙티스를 거의 실시간으로 잘 안 보거든요. 음, 가끔 정말 좋은 시간대에 있다거나, 예를 들어 막 토요일 오후 뭐 3시, 4시 이렇게 막 점심 먹을 시간에 딱
걸쳐 있다거나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딱 보지만은 사실 막 프랙티스를 보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고 그럴 노력까지는 들이고 싶지 않단 말이야. 음.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이번 프랙티스에서는 저희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네. 루키들의 출전 소식입니다. 음. FIA 규정에 따르면 각 팀은 시즌 한 번에 치르는 동안 최소 2번의 프랙티스 세션에서 루키 드라이버에게 시트를 2번씩은 줘야 하며 네. 이는 레이스 출전 2회 이하의 레이서들을 루키라고 칭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랙티스 출전과 상관없이 퀄리파잉 레이스 이거를 2번 이하를 한 선수들을 시즌 동안 2번 프랙티스에 내보내야 된다라는 규정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루키 드라이버들을 보면은 프랙티스를 여러 번 뛴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망주라는 이름을 좀 몇 시즌 동안 달고 있으면서 프랙티스를 이번에 막 5번, 6번 출전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거는 상관없이 실제 포뮬러 1 레이스에 참가를 2회 이하로 한 드라이버를 저희가 루키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거고, 네. 이런 드라이버들에게 1년 동안 한 팀에서 어쨌든 2번은 시트를 줘야 된다라는 건데, 네. 이 규정이 사실 작년까지는 시즌 중 한 번이었는데 의무적으로 한 번 주는 거였는데 이게 이번 시즌이 되면서 2번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미래의 포뮬러 1 드라이버들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좀 기회를 주는 거죠. 경험을 시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우버를 제외한 9개 팀이 전부 루키 드라이버를 출전을 시켰고요. 왜 자우버는 안 했냐 하면은 뭐 사실 결국 이거는 팀의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레이스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결국 어디에서 할 건지는 팀이 정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겠죠. 실제로 그 루키 드라이버의 일정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실 발테리 보타스 선수 같은 이런 리저브 드라이버들은 네. 사실 그냥 전 시즌 동안 팀과의 일정을 함께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리저브 드라이버들은 팀이랑 같이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네. 팀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 시즌 차량들을 타면서 이제 테스트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그랑프리가 있는 주말에 사실 뭐 지구편 어디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레이싱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뭐 이전에 봤었던 펠리페 드로고비치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네. 리저브 드라이버직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1년 동안 레이스에 언제 출전할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갖고서 이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르망 24시라던가 하이퍼카 같은 다른 레이스 카테고리에 이렇게 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저희가 그때 랜스 스트롤 선수가 한번 손목 부상 때문에 레이스를 못 뛸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 그렇죠.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펠리페 드로고비치 선수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캐딜락 팀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 캐딜락 팀에서 현재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팀이, 그러니까 에스턴 마틴 팀이 네. 자신을 포뮬러 1 그리드에 올릴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르망을 포기하고 포뮬러 1 팀에 합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었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르스트롤 선수가 어떻게든 물리치료를 받아가면서 레이스 출전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뤄지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과연 어디서 태울지를 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실제로 이제 멕시코는 그러니까 실제로 팀들이 루키 드라이버에게 드라이빙 기회를 줘야 하는 의무 횟수를 채우는 데 굉장히 인기 있는 서킷 중 하나입니다. 보통 여기다가 루키를 좀 꽂아 넣는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실제로 의무 규정이 한 번, 각 팀당 한 번씩밖에 없었을 때도 작년 네.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총 5개 팀이 이곳에서 루키 드라이버를 출전을 시켰었어요. 꽤 많이 카드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인기가 있었던 그런 트랙이라 할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제 나온 드라이버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맥라렌에서는 파토 오와드 선수, 메르세데스에서는 프레드 베스티 선수, 네. 페라리는 안토니오 푸오코 선수, 레드불의 아비드 린드블라드 선수,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의 루크 브라우닝, 에스턴 마틴의 잭 크로포드, 그리고 하스의 류 히라카와, 레이싱 불스의 이와사 아유무, 그리고 알핀의 폴 아론 선수까지 총 9명의 루키 드라이버가 이번 프랙티스 1에 출전을 했는데, 네. 뭐 사실 이 선수들 이름 전부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짧은 미래에 굳이 이 선수들이 꼭 포뮬러 1 드라이버가 앞으로 풀타임으로 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번에 하스의 프랙티스 세션을 뛰었던 류 히라카와 선수, 이 일본 국적의 선수가 나이가 벌써 31살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 포뮬러 1 레이스 출전 경험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이 선수의 드라이빙 커리어에 있어서 과연 풀타임 포뮬러 1 드라이버가 되는 것이 글쎄요.
과연 있을 법한 일인가라는 거는 조금 약간 회의감이 들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네. 그나마 이제 저희가 짧은 미래에 실제로 포뮬러 1 드라이버로 볼 만한 선수들을 꼽아보자면 알핀의 폴 아론 선수가 이제 작년 포뮬러 2 챔피언십 3위를 했었던 선수인데 네. 작년 포뮬러 2 챔피언이 보톨레투 현재 자오버에 있는 보톨레투 선수고요. 네. 그리고 2위였던 선수가 지금 얼비에 있는 아이작 하자르 선수였어요. 하자가 작년까지 또 2등을 했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밑에 있었던 게 현재 지금 알핀의 리저브 드라이버인 폴 아론 선수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핀 내 소식에 의하면 내년 피에르 가슬리 선수 옆에 있는 알핀의 세컨드 드라이버 자리를 놓고 콜라핀토 선수와 현재 지금 알핀 팀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이제 폴 아론을 쓸 것인지 콜라핀토를 쓸 것인지 이것을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정말 뭐 만약에 된다면 내년에 당장 알핀에서 볼 수 있는 선수가 이 폴 아론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에스턴 마틴의 테스트 드라이버 경력이 정말 많은 현재 그 에스턴 마틴의 잭 크로포드 선수는 현재 포뮬러 2 챔피언십 2위에 올라 있는 선수입니다. 네. 현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급의 드라이버들 중 유일한 미국인 선수예요. 네. 그래서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도 한 게 캐딜락에서 드라이버 후보군을 정리를 했었을 때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인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급에서 미국인이 얘밖에 없어. 정말 그 포뮬러 2 상위권에 있거나 아니면은 네. 이 포뮬러 1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 중에서 유일한 미국인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캐딜락에서 데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데려가진 않았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 미국인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체코 선수와 그리고 보타스 선수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안에 은퇴를 고려한다면 이후에 캐딜락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이름 라인업을 좀 들으면서 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일본인 루키가 2명이나 있네요? 맞습니다. 2명입니다. 하스의 류오 히라카와 선수 그리고 레이싱 불스의 이와사 아유무 선수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이 두 분이랑 지금 레드불의 츠노다 유키도 뛰었을 테니까 프랙티스 때. 어쨌든 그만큼 사실 일본에서는 사실 카트 대회도 되게 잘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터스포츠 유망주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배출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포뮬러 1 세션에 참가할 수 있는 급의 선수가 어쨌든 셋이나 있다라는 거니까. 야, 언젠가 또 이제 한국인이 있겠다면 좋겠지만은 늘 기대합니다. 지금 당장은 포뮬러 2에서도 이제 한국인이 없고요. 포뮬러 3에는 지금 한국인 드라이버가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포뮬러 2 챔피언십 7위에 올라 있는 당연히 저희가 여러 번 언급드린 레드불의 린드블라드 선수 역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18세 07년생 드라이버입니다. 안토넬리 선수보다 동생이고요. 사실 그런 드라이버들이 좀 흔하지 않은데 지금 보면은 뭐 잭 크로포드 선수도 01년생인지 02년생인지 이러고 폴 아론 선수도 03년생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져보자면 정말 안토넬리 선수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이 또래 선수들을 제치고 지금 현재 포뮬러 1 드라이버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린드블란드 선수가 만약에 내년에 포뮬러 1 드라이버로 데뷔를 하게 된다면 안토넬리 선수랑 이제 같은 나이의 레벨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건데 실제로 내년 RB의 시트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저희가 이따 유키 선수를 한번 짚어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키들이 뛴 프랙티스 1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프랙티스에서는 엄청 큰 사고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키들의 퍼포먼스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차량의 성능 차이가 있는 만큼 누가 잘했느냐, 누가 랩타임이 빠르냐라기보다는 나머지 한 명의 팀메이트, 그 선배님에 비해서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못했냐 이게 좀 주목이 될 것 같거든요. 그 같이 뛴 선배님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대체한 선배님 말씀이신가요? 같은 팀에 이제 같은 차량을 뛴 그치, 대체가 되지 않은 선배님과의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 이게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9명의 루키 드라이버 중 같은 팀의 선배님을 이긴 유일한 드라이버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린드블라드 선수입니다. 자, 유키 츠노다 선수에 비해서 0.1초를 당긴 좋은 랩타임의 전체 순위도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나머지 모든 선수들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린드블라드 선수를 제외한 8명의 드라이버가 실제 랩타임 13위부터 20위까지 하위 8자리를 전부 채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근 귀여운데요? 근데 뭐
결국 네. 프랙티스니까 그렇죠. 퍼포먼스 그 자체보다는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한 만큼 음. 애초에 뭐 린드블라드 선수는 뭐 퀄리파잉 페이스를 측정을 하는데 반해 뭐 다른 선수들은 레이스 페이스를 측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랩 타임을 보고서 린드블라드가 되게 빠르고 다른 선수들은 되게 가망이 없구나 뭐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 네. 결국 이제 프랙티스 세션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랩 타임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 그러니까 린드블라드 선수가 오히려 되게 특별하게 내년에 정말 포뮬러 1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으니까 페이스를 측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루키들이 만약에 차를 타면은 이 선수들의 퀄리파잉 페이스를 측정할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당장 퀄리파잉은 이 선수들이 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선수들이 데이터를 쌓아줘야 할 부분은 차를 오래 몰면서 과연 타이어의 마모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시뮬 봇 같은 거네요. 그치? 결국 팀 입장에서는 루키를 태웠어도 자신들의 소중한 프랙티스 세션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해야 될 때 그럼 이 선수가 퀄리파잉을 뛸 것도 아닌데 얘네 퀄리파잉 페이스를 재봤자 뭐 하겠냐라는 거죠. 이득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봐야 되니까. 그쵸. 그럼 사실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선수들은 그런 퀄리파잉 페이스처럼 정말 진심 모드로 한 랩을 달렸던 그런 랩을 달렸다라기보다 네. 그냥 이제 연율도 많이 넣고 미디엄 타이어나 아니면 하드 타이어를 쓰고서 이제 실제로 레이스 페이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차량의 성능이 어떻게 되고 셋업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줬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린디블라드 선수는 되게 잘하고 다른 애들은 뭐 되게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게 아니긴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프랙티스를 넘어서 퀄리파잉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퀄리파잉 결과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폴 포지션 노리스 선수였고요. 네. 2그리드와 3그리드에 페라리 르클레르 선수와 해밀턴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진짜 감 잡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4그리드의 러셀 선수, 5그리드의 베르스타펜, 6그리드의 안토넬리, 7그리드의 피아스트리, 8그리드가 하자르, 9그리드 베어만, 10그리드 츠노다, 11그리드 오콘, 사인츠, 헐켄베르크, 알론소, 로슨, 그리고 16그리드부터 보톨레토, 알본, 가슬리, 스트롤, 콜라핀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자, 사인츠 선수는 이번에도 Q3까지 진출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실제 퀄리파잉 순위는 7위로 마감을 했으나 직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안토넬리 선수에게 정의 구현을 하면서 그 대가로 5그리드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7위로 마감을 했으나 이제 실제 그리드는 12그리드까지 이제 밀리게 되었고요. 네. 퀄리파잉 결과를 보자면 이제 페라리가 굉장히 좀 눈에 띄죠. 그죠? 그렇죠. 2위에 르클레르 선수 그리고 3위에 해밀턴 선수. 이제 반대로 저희가 많이 기대를 했었던 베르스타펜 선수는 러셀 선수한테까지 밀리며 5그리드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생소합니다. 다시. 맞습니다. 게다가 챔피언십 드라이버인 피아스트리 선수가 팀메이트인 노리스 선수는 물론 윌리엄스의 사인츠 선수에게까지 뒤지며 8위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인츠 선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7그리드 스타트를 하긴 했지만 네. 사실 상위 4개 팀의 드라이버 8명 중 츠노다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드라이버 모두에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확실히 뭔가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피아스트리 선수의 퀄리파잉 이후의 인터뷰를 살펴보자면 네. 프랙티스 때부터 페이스의 저하가 느껴졌고 자신이 원하던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동시에 자신이 우승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한창 잘 나가고 있었을 때와 지금의 자신의 주행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내 드라이빙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차량의 문제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국내외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피아스트리 차량에 뭔가 파워 유닛 이슈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후에 팔로우업 된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피아스트리 선수 지금 현재 차량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밈처럼 나왔던 게 뭐냐면 이 맥라렌이 노리스를 계속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노리스 선수의 우승을 위해서 피아스트리 선수 차에 무언가 나쁜 짓을 했다. 완전 맥라렌이. 음모론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사실 장난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노리스 선수는 폴 포지션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의 퍼포먼스 차이에 대해서 팀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이 퀄리파잉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네. 랜도가 정말 잘했고 피아스트리는 코너에서 약간 미끄러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피아스트리가 아니라 피아스트리의 차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피아스트리의 차가 뭔가 어쨌든 노리스의 차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소름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약간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뭔가 이 세부 세팅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서 실제로 지금 피아스트리의 차가 노리스 선수의 차보다 약간은 이 페이스의 저하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확실히 이게 말을 딱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왜 하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는 점이 좀 피아스트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사실 있다고 차량에 있으면은 사실 더 오히려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팀이 잘 찾아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포뮬러 1 차가 이게 딱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디가 문제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은 그 어떤 팀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겁니다. 그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건 이제 엔지니어들과 그리고 이제 팀의 몫인 거고 피아스트리 선수는 어쨌든 주행을 나름 잘하고는 있지만 챔피언십에 사실 걸맞은 그런 퍼포먼스는 아닌 거죠. 윌리엄스의 사인츠 선수한테도 랩 타임이 밀렸으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게 어느 순간부터 사실 뭐가 기복이 있는 것도 넘어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꺾였습니다. 그죠. 기복이 있다는 건 언제는 잘하고 언제는 그렇죠. 못한다라는 건데 지금 피아스트리 선수는 그냥 꾸준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꺾인 이후로 그죠. 뭔가 계속 꺾여 있는 실망스럽습니다. 모습. 그렇기 네. 때문에 빠르게 좀 피아스트리 선수가 반등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페라리 같은 경우 미국에 이어서 강세를 이어나갔는데 사실 깜짝 활약은 아니었던 게 그 루키들이 있었던 프랙티스 1에서도 랩타임 1위는 르클레르 선수였어요. 르클레르야 뭐 그죠. 뭐 그럴 만한 선수고 네. 이게 실제로 이것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저희가 프리뷰에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공기 밀도가 낮은 멕시코에서는 터보 차저가 이 파워 유닛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죠.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넣는 부품. 맞습니다. 근데 이 페라리 파워 유닛의 터보 차저가 다른 그 파워 유닛 뭐 메르세데스라던가 아니면 혼다라던가 이런 것보다 네. 조금 용량이 작은 대신 가속 반응이 빠르다라고 해요. 음.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최고 속도에서 약간의 손해가 있지만 반대로 이런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속이 좋다는 건 그만큼 출력이 급작스럽게 나와준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공기를 빠르게 압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멕시코처럼 굉장히 공기 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단기간 안에 빠르게 압축이 된다는 거고 용량이 작다는 거는 대신 그만큼 이 상한치가 작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최고 속도에서는 약간의 손해가 있겠지만은 멕시코에서는 상관이 없죠.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당장 이 가속 반응이 빠른 게 중요하고 자 실제로 그 르클레르의 이 그리드는 폴 포지션을 차지했었던 헝가리 다음으로 가장 좋았던 모나코와 그리고 오스트리아, 바레인에 이은 시즌 4번째 이 그리드 출발이고요. 네. 해밀턴 선수는 게다가 3그리드 출발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오스트리아에서 4그리드 출발을 했던 이후로 이번 시즌 최고 퀄리파잉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해밀턴 선수의 이 포디움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모여졌었죠. 하지만 실제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이제 이따 레이스 결과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드불의 경우에는 어떠했느냐? 베르스타펜 선수는 이 차에 굉장히 많은 것을 시도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밸런스가 예측 불가능했고 차가 많이 미끄러진다. 내일 롱런에서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번 그랑프리가 기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계속 봤었을 때 베르스타펜 선수는 계속 폴포지션이었거든요. 그렇죠. 레이스도 매번 우승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러셀 선수한테까지 뒤지면서 5그리드 출발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이 베르스타펜 선수가 내일 우리가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네? 앞선 선수들이 리타이어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직관적이네요. 그죠.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다라는 네. 거고 게다가 이번 그랑프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유키 선수는 네? 베어만, 사인츠 그리고 하자르 선수한테까지 밀리며 Q3 진출조차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시트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퀄리파잉을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키 선수를 대신해서 Q3에 진출했던 베어만, 사인츠, 하자르 선수를 보자면 일단 베어만 선수는 싱가폴부터 시작해가지고 싱가폴, 미국 그리고 이곳까지 3경기 연속으로 Q3 진출입니다. 네.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루키 중 한 명이고 뭐 모나코 같은 곳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레드 플래그를 위반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페널티를 세게 먹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의 판단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레드 플래그가 나왔는데 이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제 그거를 그렇죠. 갖고 실제로 해명을 하러 갔을 때 당당하게 솔직하게. 레드 플래그가 난 걸 봤는데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줄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안 줄였다. 네.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약간 금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폼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사실 이제는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팀메이트인 오콘 선수보다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멕시코에서의 선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라리 파워 유닛 터보 차저의 강점도 어느 정도 기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스가 이제 페라리 파워 유닛을 쓰는 팀이니까. 아, 그렇네요. 같이 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콘 선수 역시 Q3 진출에 0.03초 차이로 실패를 했어요. 그만큼 하스의 이번 멕시코 그랑프리 페이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페라리의 파워 유닛을 좀 나중에 다음 시즌이나 다다음 시즌에 좀 배울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서도. 뭐 멕시코 한정으로 이 터보 차저를 따로 개발하기에는 이게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니까요. 그것도 그렇죠. 이건 결국 이제 각 팀의 파워 유닛이 어느 지향점을 좀 향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뭐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유리하다, 뭐 그걸 팀들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멕시코 레이스 한 번을 위해서 이제 이걸 바꿀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놀란 게 그 파워 유닛에서도 그 장단점이 갈린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해밀턴 선수가 페라리에 네. 가가지고 좀 차량에 적응을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어쨌든 파워 유닛을, 이 선수는 데뷔한 이래로 맥라렌에 있었을 때 당시에도 이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을 썼었고, 그리고 메르세데스에서도 계속 파워 유닛을 그냥 메르세데스 것만 그렇죠. 쓰다가 이제 페라리의 파워 유닛을 써보는 첫 번째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밀턴 선수가 시즌 초반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네. 이 페라리 약간 엔진 질감이 다르다. 이 변속의 질감이 다르고 이 타이밍도 살짝 미묘하게 다르고, 그러니까 완전 머슬 메모리로 그런 것들이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에 맞춰서 그냥 이게 굳어져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바꾸려니까 사실 그런 데서 저희가 차량의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셋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파워 유닛에 대한 적응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멋있는 게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이젠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전에 미국 네? 그랑프리에서 진짜 이제는 정확한 것 같다. 완전 차량을 정복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번에 정말 그 정복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RB 같은 경우 약간 죽었던 그 레드불의 츠노다를 대신해서 하자르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가능성을 보였는데, 반대로 팀메이트인 로슨 선수는 Q2에서 3번의 플라잉 랩을 가졌는데 첫 랩에서 트랙 리밋으로 기록이 삭제가 됐고요. 두 번째 랩에서 실수로 랩 타임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세 번째 랩에서도 같은 실수를 하면서 아예 랩을 포기를 해버리면서 15위, 그러니까 Q2에서 최하위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츠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Q3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7위까지 올라가면서 이 챔피언인 피아스트리 선수보다 심지어 앞그리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전 그랑프리에서 받았던 5그리드 페널티로 12위까지 떨어진 굉장히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스 때 마이너스 5초 안 든 게 어디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애초에 그리드 순위가 밀리는 게 조금 더 빡세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나 멕시코에선. 뭐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포뮬러 1에 와서는 이 퀄리파잉의 격차가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요. 이 퀄리파잉 그리드 하락이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레이스 중에서 추월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번 멕시코 그랑프리를 앞두고 러셀 선수가 진행했던 인터뷰 중 하나에서 이 러셀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뭔가 이 현대 포뮬러 1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과거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러셀 선수가 이야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무도 하드 타이어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프트와 미디엄만으로도 원스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그게 원스탑이 가능하면 하드 타이어를 왜 쓰겠어? 그렇죠.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 애초에 이 하드, 소프트, 미디엄 요것이 있는 이유를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그러니까 하드를 포함시켜가지고 원스탑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소프트를 쓸 거면은 투스탑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좀 서로 이 선택지를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밸런스 게임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야, 소프트를 쓰고서도 원스탑을 할 수 있으면 누가 하드를 쓰려고 하겠냐고.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를 포함을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으로 레이스를 못 맞출 정도로 이게 좀 보아야 되는 거고, 대신 그만큼 소프트를 썼을 때 랩 타임의 이득을 크게 볼 수 있어야지 이게 좀 이상적인 그 설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또 러셀 선수가 언급을 했었던 것은 상위 6명의 격차가 0.1초 안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퀄리파잉이 너무 촘촘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뭐 실력도 실력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너무 이 간격이 촘촘해지면 변수에 의한 영향이 너무 커진다라는 거지. 근데 뭐 어. 사실 그런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마저도 이제 팀의 역량이고 이 선수의 실력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그렇습니다. 약간은 어느 정도 이제 운빨이 된다라는 거죠. 이 날씨가 어떻느냐, 습도가 어떻느냐, 온도가 어떻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차가 좋아지고 어떤 차가 나빠지고 이렇게 될 거면은, 그러면은 사실 뭐 팀들이 열심히 드라이버들이 기량을 닦으려고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팀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보다 그냥 오늘 상황이 우리 차에 최대한 잘 맞기를 바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차 만들기 대회가 돼버릴 수 차 있는. 만들기 대회를 이제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음. 이제는 그냥 오늘의 상황이 우리 차에 가장 제일 맞도록,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아, 온도가, 오늘의 아하. 날씨가, 뭐 오늘의 뭐 이것저것 뭐 이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우리 차에게 가장 최적의 상황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음. 뭐 아하. 실제로 이제 사인스 선수가 뭐 레이스에서 5초 페널티를 받는 것보다 이 그리드 페널티가 사실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차량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고, 그만큼 이제 과거에 비해서 추월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레이스 결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이스에도 콘텐츠가 진짜 많은데요. 사실 레이스 내용이 저희 대본의 지금 절반 이상인데, 이제 레이스 결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면은, 자, 폴 포지션을 차지했었던 노리스 선수가 그대로 우승을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10번째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트윈을 가져갔었고, 네, 2위가 르클레르 선수, 3위가 베르스타펜 선수, 이렇게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4위가 하스의 올리버 베어만 선수입니다. 오, 그렇죠, 그렇죠. 그죠? 5위가 오스카 피아스트리 선수, 6위에 안토넬리, 그리고 7위에 러셀, 8위가 해밀턴, 이 페널티를 포함해가지고 8위까지 네. 내려온 거고, 9위에 에스테반 오콘 선수, 그리고 10위에 자우버의 보르톨레투 선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쉽게 포인트권에 놓친 선수가 11위에 바로 유키 츠노다 선수입니다. 네, 언제 거기까지 내려갔죠? 내려간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 츠노다 선수가 애초에 그리드 스타트가 10그리드 출발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엄청 내려간 건 아닌데, 사실 근데 츠노다 선수가 레이스 중반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초반에 좀 잘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려갔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레이스 초반에 상황이 정말 어지러웠어요. 네, 첫 번째 랩부터 정말 엄청난 혼전이 있었는데, 네, 3그리드의 해밀턴 그리고 5그리드의 베르스타펜이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한 반면, 짝수 그리드의 르클레르, 2그리드의 르클레르와 그리고 4그리드의 러셀이 둘 다 스타트가 살짝 아쉬웠어요. 그리고 노리스도 그 뒤에 있었던 막스와 해밀턴에 비해서는 스타트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뭐 노리스가 스타트를 못했다라기보다는 뒤에 있었던 그 해밀턴 선수하고 베르스타펜 선수의 스타트가 너무 좋았던 거지.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코너에 도착할 때쯤에 이미 해밀턴, 르클레르는 거의 같은 레벨이었고요. 네. 막스 선수는 이미 한 그리드 앞에 있었던 러셀 선수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어. 음, 그러면서 이미 그 해밀턴, 르클레르 그 라인의 거의 절반 가까이 따라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차량의 절반은 거의 넘어간 그런 상황이었고, 네, 여기서 이제 1위로 달렸던 노리스 선수는 자기가 앞에 있으니까 그냥 정상적인 브레이킹을 했는데, 이 나머지 이 뒤에 있었던 르클레르, 해밀턴, 그리고 거기에 거의 대등하게 붙었던 베르스타펜 선수까지, 네,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전부 어떻게든 해보려고 레이트 브레이킹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1번 코너에 진입을 하면서 막스, 르클레르, 해밀턴, 노리스 4대의 차가 트랙에 거의 수평으로 일자로 붙어있는 4개의 차의 휠투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거의 바퀴가 막 닿을 뻔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 거의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레이스카 4대가 이 수평으로 들어갈 만한 폭이 되는 곳이 그 트랙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첫 번째로는. 네, 모나코 같은 데서는 그냥 그 트랙의 어느 지점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고요. 네. 그 심지어 그 4대의 차량이 완전 거의 수평으로 일자로, 나란히. 그죠, 나란히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나오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막스 선수는 가장 바깥으로 돌았는데 연석을 밟으면서 이 차량 바닥이 이 연석이 좀 긁혔어요. 네, 그러면서 애초에 제대로 브레이킹을 하지 못하면서 1번 코너를 제대로 이제 공략을 못했고, 결국 앞에 있었던 잔디를 완전 크게 코너 컷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 르클레르 선수 역시 2번 코너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밀턴으로부터 자리를 지키다가 이제 2번 코너컷을 했고요. 네. 이것으로 노리스 선수를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자, 뒤에서는 베어만 선수가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베어만 선수가 9그리드 출발이었는데 네. 6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네. 츠노다 선수도 스타트에서 꽤나 올라오면서 피아스트리 앞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혼전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순위를 보자면 노리스, 르클레르, 해밀턴, 그리고 4위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올라왔고 네. 5위에 러셀, 6위에 베어만, 7위 안토넬리, 8위에 츠노다, 그리고 9위에 피아스트리 이렇게까지 됐고, 그럼 그 대신 순위를 잃어버린 게 누구였냐? 바로 8그리드에 있었던 하자르 선수가 이제 스타트 때 11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1위까지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6위 선수는 퀄리파잉에 조금 아쉬웠지만 스타트를 굉장히 잘했고, 네. 반대로 이제 하자르 선수는 퀄리파잉을 되게 잘했지만 이 스타트 때 조금 뒤로 밀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일단 보자면은 이 메르세데스는 스타트 때 한 계단씩 순위를 잃어버린 셈이 됐고요. 네. 러셀 선수로서는 약간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 코너컷을 한 막스가 아무런 페널티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신을 앞지르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팀 라디오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항의를 계속했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레이스가 끝난 뒤 저희가 녹음을 약 12시간 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관련해서 막스 선수에게 페널티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미 1번 코너에 그렇게 코너컷을 시작을 했을 때 이미 러셀 선수를 완벽하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완전 앞에 넘어간 상태였고 실제로 코너컷을 하기는 했으나 그것으로 순위 이득을 보진 않고 결국 러셀 선수 앞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러셀 선수를 앞지른 것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 막스 선수가 정말 정당하게 넘어갔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후 앞에서는 이제 노리스 선수가 계속 격차를 벌려 나갔고 이제 마치 미국에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막 뒤에서 사고가 일어나든 말든 어쨌든 자기 혼자서 1위를 잘 지켰던 그런 모습이 이번에는 노리스 선수에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노리스 선수가 이번에 중계 화면에서 거의 안 보였어요. 그렇죠. 앞에서 거의 10초, 11초 간격으로 그냥 혼자 날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제 르클레르, 해밀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 없이 완전 혼자 클린에어에서 랩당 거의 2위인 르클레르 선수하고 0.5초, 0.4초 이렇게 계속 벌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직전에 미국 그랑프리에 있었던 같은 상황이 이번에는 또 이제 노리스 선수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페르스타펜 선수한테 있었던 상황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6렙째에 3, 4위를 위해서 다투던 3위의 해밀턴 선수와 그리고 4위에 있었던 베르스타펜 선수의 배틀 장면이 나왔는데 네. 이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간격을 좁힌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1번 코너에서 인사이드로 찌르면서 해밀턴을 트랙 바깥으로 조금 밀어냈고요. 네. 근데 2번 코너에서는 이제 반대로 해밀턴 선수가 인사이드니까 이제는 베르스타펜 선수를 트랙 바깥으로 밀었어요. 그러면서 이 막스 선수가 3번 코너를 그냥 코너컷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월이 됐는데 사실 2번 코너를 나올 때 이미 막스 선수가 약간은 앞서 있긴 했습니다만 코너컷으로 완벽하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었다라고 봐야겠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다음에 있었던 4번 코너에서 막스가 자리를 해밀턴에게 돌려줄까 싶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뒤에 5위의 러셀 선수가 4위로 밀려난 해밀턴 선수에게 완전 사이드까지 붙으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바짝 추격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스 선수는 해밀턴 선수에게 자리를 돌려주긴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러셀한테까지는 넘겨주고 싶지 않나. 그렇죠. 당연하죠. 한 대는 보내줘야 되는데 두 대를 보내주면 안 되는데 그 문제는 그럼 러셀 선수가 그 상황에서 그냥 그래 뭐 루이스만 보내줘 이러고 그래도.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가 넘어가는 틈을 타서 나도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루이스한테 완전 딱 붙어 있었던 거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스 선수는 4번 코너에서 레이싱 라인이 아닌 안쪽으로 라인을 타면서 해밀턴에게 공간을 줬고요. 네. 그리고 그 해밀턴 바로 뒤에서 러셀이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득을 좀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해밀턴 선수가 휠락이 걸리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형, 중요한 순간에.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배틀이었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보니까 막스 선수가 완전 4번 코너를 그냥 안쪽으로 붙으면서 거의 차가 가까이 있지도 않았고요. 네. 굳이 따지자면 정말 뒤에 있었던 러셀 선수한테 이 해밀턴 선수가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실수를 했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제가 다시 봤는데 막 이게 배틀 상황에서 나왔던 그런 코너컷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진짜 해밀턴 선수 혼자서 차량에 휠락이 걸렸습니다. 이런 인간 같은 면모도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해밀턴 선수는 이 4번 코너를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코너 컷하면서 네. 우회로를 돌아야 됐고, 이제 러셀 선수 입장에서는 막스 선수는 해밀턴에게 자리를 주려고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천천히 돌고 있고, 그리고 앞에 있었던 해밀턴은 갑자기 휠락거리면서 이 트랙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러셀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끼어들면서 바로 그 다음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이 네. 베르스타펜 선수를 노렸는데, 여기서 베르스타펜이 몸빵으로 러셀한테는 자리를 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러셀을 굉장히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이 러셀하고 막스 둘 다 약간의 레이싱 라인이 깨졌고, 이 틈을 타서 뒤에서 누가 있었냐면 베어만 선수가, 어허허허. 그제 뒤에 있었던 이 베어만 네. 선수가 이 베르스타펜 선수가 그 러셀 선수를 넘어서 4위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야. 실제로 이제 이후에 이 베어만 선수가 이 상위 순위로 올라온 이 순위를 잘 지켰고, 그리고 이때 이 해밀턴이 4번 코너에서 그 코너컷을 했던 것에 대해서 네. 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라는 혐의가 되면서 10조 페널티가 나왔는데,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페널티가 나온 게 부당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 레이스 디렉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10조 페널티가 나왔어요. 레이스 디렉션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던데, 뭐 실제로 해밀턴 선수는 너무 잔인하다, 너무 헐시하다, 너무 엄격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이 4번 코너를 만약에 이제 코너컷을 하는 경우에 이 레이스가 시작하기 전에 스튜어드 브리핑에서 4번 코너를 우회로로 도는 경우 그 우회로에 표시가 되어 있는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노란색 선을 넘지 말고 노란색 선 바깥으로 우회로를 돌 것이라고 이제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해밀턴 선수가 아까 그 휠락거리는 상황에서 그 우회로를 돌 때 그 부분을 돌지 못하고 그냥 잔디를 그냥 가로질러 버린 거야. 그 노란색 선을 그냥 침범해서 달렸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그 베르스타펜 선수가 네. 그 전 상황에서 해밀턴 선수한테 코너컷을 하면서 자리를 어차피 돌려줘야 됐었고, 해밀턴 선수가 이후에 그 뭐 잔디를 또 가로지르긴 했지만 베르스타펜 선수 앞으로 나왔으니까 네. 뭐 그럼 사실 순위는 바뀐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조 페널티가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레이스 디렉션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 게다가 이 부당한 이득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원래는 이 베르스타펜 선수하고 완전 이 휠투휘를 벌이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 4번 코너를 코너컷해서 나오고 나니까, 물론 뒤에서 이 베르스타펜 선수하고 러셀 선수가 배틀을 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네. 갑자기 간격이 확 벌어졌어. 음. 그 코너컷을 함으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과 동시에 원래 있었던 그 레이스 디렉션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런 문제가 더블로 겹치면서 이렇게 좀 10조 페널티라는 굉장히 무거운 징계를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 그랑프리에서 그 징계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레이스 중에 10초 페널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제 중계화면에 그렇게 뜨죠. Investigation after 뭐 race 뭐 이런 식으로 아하.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 레이스를 리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 이번에는 레이스 중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피트 스탑, 그러니까 페널티가 나오고 난 뒤에 첫 번째 피트 스탑에서 이 페널티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초 페널티라고 한다면 피트박스에 들어간 다음에 10초 동안 이 피트 크루들이 차를 못 만지는 거야. 그리고 10초가 땡 하면 그때부터 이제 타이어를 갈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페널티가 나온 이후에 피트 스탑이 없이 만약에 레이스가 이제 마감이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레이스가 끝났을 때의 그 10초 페널티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레이스 초반에 또 포인트가 됐던 건 유키 츠노다 선수였습니다. 스타트를 잘 가져가면서 피아스트리 선수 앞에 위치를 하게 되었고, 물론 이제 츠노다와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 레드불 차량들이 상위 그리드의 선수들이 모두 소프트 시작을 할 때 이 레드불의 차량들만 미디움 스타트를 했어요. 츠노다 선수랑 베르스타펜 선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피아스트리 선수가 언젠간 츠노다를 넘어가겠다라는 예상은 저희가 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레드불에게 자신의 쓰임을 증명할 기회가 되었던 거야. 챔피언십 선두인 피아스트리를 여기서 만약에 츠노다 선수가 손해를 많이 보게 만들고, 앞에서는 막스가 어떻게든 개인 기량으로 순위를 앞서 나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막스의 챔피언십에 이 세컨 드라이버로서 유키 선수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열렸던 것인데, 근데 이제 11랩째 이제 11랩 만에 피아스트리 선수에게 추월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츠노다 선수의 방어 자체는 중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도 되게 애매하게 타고 이 방어도 좀 적극적으로 해내면서 피아스트리 선수를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순수 차량 페이스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츠노다 선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스타트에 만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츠노다 선수는 피아스트리 선수보다 뒤에서 출발을 했잖아. 근데 그렇죠. 스타트에서 피아스트리 선수 앞에 넘어가서 어쨌든 11렙 동안 막은 거지. 그러니까 누구는 에게 11렙밖에 못 막았네라고 하겠지만은 네. 애초에 한 렙이라도 막을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퀄리파잉 순위가 뒤였는데. 애초에 뒤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11렙 이나 막았다라고 어떻게 사실 저희가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츠노다 선수가 굉장히 전력으로 피아스트리 선수를 막은 것 같았던 게 이 피아스트리 선수를 내보내주자마자 뒤에 오콘 선수한테도 굉장히 압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 피아스트리 선수를 방어하면서 배터리를 굉장히 이제 전력으로 소비를 하면서 이제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이스 중반에서는 메르세데스의 전략 부분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41렙 지점에서 베어만이 3위 그리고 안토넬리가 4위에 러셀이 5위였는데 네. 이때 러셀이 팀 라디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내가 지금 훨씬 빠르다. 내가 베어만한테 한번 가보겠다. 그러니까 안토넬리하고 내 자리를 바꿔달라. 만약에 내가 베어만에 추월하지 못하면 그럼 다시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메르세데스가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러셀이 약간의 타이어에서 손해를 좀 보았고 결국 스왑을 지시할 때쯤이 되니까 6위에 피아스트리가 붙어버리면서 자리를 주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베르스타펜 선수의 상황처럼 한 선수는 보내줘야 되는데 네. 2명은 보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약간 상황이 복잡해지긴 했습니다만 안토넬리가 자리를 잘 비켜주면서 러셀을 앞으로 보냈고요. 하지만 이미 이 안토넬리 뒤에서 더티어를 계속 받으면서 타이어 마모가 많이 일어났던 러셀 선수가 이후로 사실 베어만 선수를 뛰어넘지 못했죠. 실제로 넘어가면서도 러셀 선수는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팀 라디오를 통해서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8렙째 이제 왜 이 포뮬러 1이 팀 스포츠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네. 러셀을 앞으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있었던 안토넬리, 피아스트리 선수 이렇게 붙어 있었고 그리고 완전 3위에서 달리고 있었던 해밀턴 선수가 첫 번째 스틴트가 끝나고 나서 10초 페널티를 수행하면서 그 피아스트리 선수 뒤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안토넬리하고 피아스트리 선수 그리고 해밀턴 선수가 이 48렙째에 한꺼번에 피트스탑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안토넬리의 피트스탑이 4.6초가 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피아스트리는 정상적으로 피트스탑을 가져가면서 피트스탑만으로 안토넬리 선수를 피아스트리 선수가 추월해 버렸습니다. 제가 딱 거기까지 본 것 같아요. 아, 딱 여기까지. 48렙째까지 보셨네요. 자, 기억이 거기까지 흐릿하게 났습니다, 방금. 거기까지 딱 이제 보시고 딱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안토넬리 넘어갔던 피아스트리가 60렙째에 아까 네. 그 안토넬리 선수한테 자리를 양보받았던 러셀 선수까지 추월을 하면서 5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메르세데스 입장에서는 안토넬리 선수한테 피트스탑을 늦게 해준 게 스노우볼이 거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피아스트리 선수가 안토넬리 선수 뒤로 나오는 게 정상이었으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안토넬리 선수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피아스트리 선수가 뭐 타이어도 소비하고 배터리도 소비하고 이러면서 약간의 손해를 봤었어야 했고요. 네. 심지어 안토넬리 선수도 막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온 참이니까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넘겨줘 버렸더니 피아스트리 선수가 앞에 클린에어로 랩타임을 빠르게 가져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러셀 선수까지 너무 손쉽게 추월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안토넬리를 정상적으로 했었더라고 한다면은 러셀 선수까지 과연 피아스트리 선수가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안토넬리의 방어할 기회 자체를 그냥 피트스탑으로 인해서 날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트스톱 한 번으로 메르세데스가 정말 이 스노우볼을 크게 맞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레이스 막판에서는 버추얼 세이프티카와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38렙째 베르스타펜 선수가 피트스탑을 가져가고 소프트로 바꿨고요. 네. 그리고 이때 나왔을 때 8위로 나온 데다가 앞에 있는 르클레르 선수와의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다른 차들이 이후에 다 들어가면서 49렙째에 드디어 이제 2위 르클레르 그리고 3위 베르스타펜 요렇게 순위가 만들어졌을 때 네. 이때도 13.5초 차이였어.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10렙 전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피트스탑을 끝내고 나왔을 때는 거의 르클레르 선수랑 20초짜리 격차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따라붙으면서 마지막에 되니까 거의 베르스타펜 선수가 르클레르 선수를 압박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르클레르 선수가 완전 온몸 비틀기를 하면서 이걸 막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팀메이트였던 해밀턴 선수는 이번에 투스탑을 가져갔어요. 네. 근데 르클레르 선수는 원스탑을 가져가면서 레이스 후반부의 타이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레이스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베르스타펜 선수가 르클레르 선수를 무조건 넘어갈 거라는 거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대로 간다면. 근데 이 70렙째에 사인츠 선수가 섹터 3에서 혼자 스핀을 했던 것이 버추얼 세이프티카를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그 순위가 고정이 되면서 레이스가 끝나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 이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베르스타펜 선수가 한 순위를 더 위로 끌어올리고, 그러면 2위 베르스타펜은 3위 르클레르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이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르클레르 선수를 좀 지켜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실제로 레이스가 끝난 뒤에 이 르클레르 선수는 세이프티카가 나와서 다행이었다. 정말 그 마지막 몇 랩 동안 베르스타펜 선수가 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들었는데 네. 이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와서 난 살았다. 만약에 그 세이프티카가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그럼 내가 3위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는 그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쿨합니다. 베르스타펜 선수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는 네. 뭐 세이프티카가 언제는 나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언제는 나한테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아쉽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 부처 다 됐는데요, 이 정도면? 뭐 그렇다기보다는 애초에 퀄리파잉 때 너무 실망스러웠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퀄리파잉 때 베르스타펜 선수가 얘기를 했었던 건, 그러니까 앞에 차량에 리타이어를 하지 않으면 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다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포디움 피니시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2위를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 아쉬움보다 어떻게든 포디움에 올라갔다라는 그 이제 안도감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로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슈가 많았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인츠 선수가 혼자 스핀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사인츠 선수의 그 차량 파편들이 트랙에 올라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요. 혼자 스핀을 하고 방호벽에 박힌 다음에 네. 그 이후로도 차량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그 서킷 완전 바깥까지 자기가 알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안 되지 않나요? 뭐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고, 그지? 뭔가 떨어지면서 치울 것도 없고. 그지?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사실 그죠? 네. 그럼 사실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렇죠. 사실 굳이 옐로 플래그조차도 안 나와도 되는, 그러니까 정말 트랙이 완전 깔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최초의 사건이 보고가 됐을 때 차량 화재로 보고가 됐다라고 해요. 그냥 이게 단순히 스핀을 해가지고 이게 쾅이 아니라 그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이제 그 사인트 선수가 스핀을 했던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그래서 그 화재를 진입하기 위해서 마샬들이 투입이 되었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마샬들의 투입 때문에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하, 실제로 그럼 화재 관련이 아니었던 건가요? 실제로 화재가 났었는지는 사실 중계 화면에서는 그 사인츠 선수의 사고 장면을 아예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인츠 선수가 사고 난 거는 레이스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공개된 그 영상에서 이 팬들이 보고서, 아니 왜 이런 상황에 왜 버추얼 세이프티가 나온 거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던 거고, 애초에 중계 상황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팬들 입장에서는 뭐지? 그냥 사인츠 선수가 그냥 그 사고가 났던 장면도 안 보여줬고 리플레이도 안 보여줬고 그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사인츠 선수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사인츠 선수를 아예 안 보여줬어. 근데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 뭐 실제로 영상을 보면 사실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과연 버추얼 세이프티카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을까?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베르스타펜 선수가 거의 남은 한두 랩 동안 무조건 르클레르 선수를 넘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 듣자니 그 학교 때 소화전 이제 잘못 누르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적도 있고, 굳이 누가 안 눌러도 이제 자기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울릴 때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약간 학교에 안전불감증이 이게 생기거든요. 이게 그 파이어 알람이 울려도 그냥 아무도 대피하려고 하지 않아. 저희 고등학교 때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누가 배구공으로 쳤을 수도 있고요. 농구공, 축구공도 있고요. 옛날에는 몇 번, 저는 누른 적이 없고요, 당연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 있습니다. 뭘로? 초등학생 때 그냥 눌렀어요, 친구들이. 그런 걸로. 네. 사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이 올해 만우절, 제가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네.
자 이제 영어를 친구들한테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친구였습니다. 네. 중학교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원래부터 말썽을 좀 자주 피우는 그런 친구였어요. 이전에 아, 막 네. 개구쟁이. 약간 개구쟁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시리어스한 프로블럼이었어. 약간 오. 학폭 관련해서도 약간 몇 번 불려간 적이 있었고요. 아, 근데 약간 다행히 양 친구들.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한테 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게 뭐였냐면 뭐 이제 인스타 비계 같은 데에다가 네. 인스타 자기 비공개 계정에 이 스토리에다가 선생님들 욕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친구가 이거를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징계를 받았어. 뭐 이게 뭐 정확까지는 아닌데 뭐 어쨌든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 받았는데 네. 근데 징계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다시 비공개 스토리에다가 누가 꼰질렀는지 잡히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혼난다. 근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번에는 협박으로 다시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따따블로 묶여가지고 정말 이제 좀 크게 문제가 됐었고 실제로 이걸로 정학을 먹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고야. 근데 이제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만우절 날이었습니다. 4월 1일 만우절 날이었는데 하필 네. 만우절이야. 자, 하필 만우절이고요. 네. 이 친구가 이 파이어 알람을 실수로 울린 거야. 아, 실수 맞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정말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 하필 그 실수를 한 게 하필 만우절이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저희가 딱 상황만 들어봐도 네. 이거는 그 만우절 장난으로 눌렀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물론 아, 그렇죠. 이 당연히 무죄 추정의 만우절이면. 원칙이라던가 물론 다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네. 상황이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적이 있는 친구인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데다가 근데 게다가 이게 보통 사실 저희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파이어 알람이 잘못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다들 얼굴 좀 빼꼼 내밀고 그럼 이제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야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난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여기서 핸드폰을 이제 제출한 학교였어요. 원래 핸드폰을 제출한 학교였는데 이 투폰을 쓰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네. 이 투폰 쓰는 친구 중 한 명이 이 파이어 알람이 울리니까 119에 전화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죠? 학교에서 불이 났으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119가 빨리 와달라 하고서 이 친구가 뭐 실수로든 뭐 장난으로든 어쨌든 울린 이 파이어 알람에다가 119 신고를 해버린 거야. 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네. 얘네가 다니는 이 중학교 옆에 있었던 다른 중학교에서 네. 방학 동안에 그 겨울 방학 동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나서 그 급식실이 완전 불타는 사고가 있었어요. 아, 좀 그 사례가 있군요, 근처에. 그러니까 그 소방차가 아니죠. 그 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 네. 이 소방서 자체가 이 학교에서의 화재에 대한 약간 그런 그 경각심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렇죠. 근데 예민하죠.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네. 학생이 119한테 전화로 직접 우리 학교에 불이 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달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게 아닌 그 장난인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네. 그 제가 이후에 이제 좀 이제 학원 원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네. 소방차가 6대가 오고 앰뷸런스가 3대가 출동을 했대요. 와. 그래가지고 6대면 이게 그거 전부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관할구역에 있는 걸 싹 다 끌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와서 보니까 근데 이 친구였던 거야. 하필 이 친구인데 심지어 그날이 4월 1일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레이스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썰이 떠올라서 좀 이야기가 좀 몇 프로 샜습니다만 어쨌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저희가 무슨 얘기를 그 사이언스 선수 차에 불이 네, 났는지 아닌지 이 소화전 얘기하다가 잘못 지금 누른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왔네요.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야, 듣기만 해도 순위. 그냥 뭐 한 번의 그런 해프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작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자 그렇다라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사인츠 선수가 맞습니다. 네, 옐로우 그걸 발생시켰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순위를 보자면 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노리스 선수가 폴2 윈에다가 르클레르 베르스타펜 4위에 베어먼 5위에 피아스트리 안토넬리 러셀 해밀턴 오콘 보르툴레토 이렇게 되었던 거고 네. 자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은 노리스 선수가 6개월 만에 챔피언십 선두에 복귀를 합니다.
노리스 선수가 이번에 우승으로 인해서 25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357포인트에 피아스트리 선수가 이번에 5위로 10포인트 만에 추가를 하면서 356포인트로 1포인트 차이로 노리스 선수가 피아스트리 선수를 다시 앞서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베르스타펜 선수는 3위로 들어오면서 15포인트를 추가를 했고요. 321포인트가 되면서 이제 선두인 노리스 선수와는 36포인트 격차가 되었습니다. 네, 금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보고 있었던 게 바로 컨스트럭터 2위 싸움이었는데 이번에 페라리가 네? 이 해밀턴 선수의 약간 불운한 그 페널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클레르 선수가 2위라는 좋은 결과를 맞이를 하면서 컨스트럭터 경쟁에서 메르세데스를 누르고 컨스트럭터 2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1점 차이인 게 레전드네요. 맞습니다. 페라리가 이번에 356포인트로 2위,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355포인트로 컨스트럭터 3위로 내려앉았고, 그리고 야. 4위인 레드불은 현재 컨스트럭터 포인트 346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0점 안에 세 팀이 모두 분포되어 있습니다. 노리스 선수가 어쨌든 6개월 만에 선두에 복귀를 했습니다. 4라운드 바레인 이후 챔피언십을 다시 리드하게 되었고, 네. 막스 선수는 사실 이번에는 살짝 약간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게, 저희가 사실 막스 선수는 저희가 이번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아스트리 선수가 그만큼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피아스트리 선수를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반대로 노리스 선수한테 10점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겠고,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레이스가 있기 전에 막스 선수가 남은 6개의 레이스에서 40점을 좁혀야 됐는데, 선두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선두와의 격차가 40포인트에서 36포인트로 줄긴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6레이스가 남은 시점에서 40점을 좁혀야 됐기 때문에 레이스당 좁혀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8점 땡 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레이스당 평균적으로 9포인트는 좁혀야지 챔피언십이 된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못했죠. 레이스 동안 한 번의 레이스 동안 4점밖에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의 챔피언십 확률은 조금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격을 조금 좁히기는 좁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희박해지진 않았다. 반대로 이제 페라리는 이번 주말 해밀턴 선수의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르클레르 선수가 마지막에 그 버추얼 세이프티카로 인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면서 이득을 보면서 2위라는 시즌 최고 타이 기록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반대로 시즌 끝날 때까지 해밀턴 선수의 포디움이 정말 보이지가 않는다. 이 3그리드로 시작했던 이번 레이스에서 마저조차 이렇게 이 페널티로 인해서 정말 4위도 아니고 그냥 완전 순위가 내려앉아 버렸으니까 해밀턴 선수가 과연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포디움을 한 번이라도 기록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안토넬리와 러셀이 무난하게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는 안토넬리의 피트스탑이 굉장히 많이 아쉬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페라리가 이번 주말 22점, 메르세데스가 14점, 그리고 레드불이 15점을 가져가면서 메르세데스는 2위 싸움에서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과를 봤을 때 사실 베어만 선수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냥 이제 레이스 잘한 사람들과 못한 사람들 저희가 항상 꼽았기 때문에 네. 바로 여기로 넘어가 보자면, 네. 일단 바로 언급했었던 하스의 베어만 선수를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스 컨스트럭터 역사상 최고 기록 동률이고요. 오. 이게 2018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로맨 그로장 선수가 4위를 했었던 것과 타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에 이제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이번 레이스에서 포디움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하스 컨스트럭터의 최초 포디움이 될 뻔했어요. 아, 이번 그랑프리예요? 만약에 뭐 개인 최초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하스가 컨스트럭터로 출범한 이래로 지금까지 포디움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엥? 포디움을 한 번도 못했나요?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장 최고 기록이 2018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로맨 그로장 선수의 4위였던 4위. 거고, 이거를 이제 이번에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물론 포디움에 오르진 못했습니다만 타이 기록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스에게 12점이란 굉장히 아주 좋은 포인트를 획득하게 만들었고, 게다가 여기에 오콘 선수 역시 9위로 들어오면서 2점을 추가해주면서 14점을 이번에 하스가 가져왔습니다. 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르툴레투의 1점만 획득한 자우버를 누르고 하스가 컨스트럭터 순위를 하나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스가 62포인트가 되면서 컨스트럭터 8위가 되었고요. 네. 자우버가 이제 60포인트가 되면서 컨스트럭터 순위가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밑에도 치열하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심지어 이 베어만 선수는 멕시코 서킷을 자신의 커리어 중 처음 달려보는 거였어요.
왜냐면 오. F2 캘린더도 그렇고요. F3 캘린더에 멕시코가 포함이 안 돼 있거든. 환경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뭐 사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베어만 선수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물론 게임 같은 데서는 달려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정말 실제 차량으로 멕시코 트랙을 처음 달려보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번에 프랙티스 1에서 그 류 히라카와 선수에게 프랙티스 세션 하나를 주기까지 했어요. 즉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트랙에 대한 적응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베어만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어만 본인한테는 큰 커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단순히 그냥 운이 좋았던 그런 상황을 잡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이 러셀 선수하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자기들끼리 배틀을 하는 동안 사실 저희가 항상 이 좋아하는 밈 중 하나인 그 트루고스 해밀턴처럼 앞에 배틀을 하는 두 명의 그 월드 클래스 선배님들을 제치고서 그 사이의 틈에 자신이 정말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정말 이런 식으로 포뮬러 1에서는 약간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실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팀에게도 정말 큰 의의가 있을 테고요. 올리버 베어만 선수에게도 정말 최고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해줬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잘했던 선수가 뭐 당연히 이번 레이스에서 우승한 노리스 선수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선수를 향한 비호감이나 뭐 사실 이런 것들은 밀어놓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실력이 챔피언에게 걸맞지 않은 선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을 한 것 같고요. 네. 네덜란드에서 리타이어로 주춤했던 것도 잠시 최근 퍼포먼스는 피아스트리보다 오히려 더 챔피언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이번에 노리스 선수의 멕시코 우승은 맥라렌 컨스트럭터가 1990년 아일톤 세나 선수가 멕시코에서 우승한 거 이래로 첫 멕시코 우승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세나라는 정말 이 대선배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나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노리스 선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되게 또 사실 이슈가 되었던 거는 그 현장 인터뷰를 할 때 네. 사실 그 레이스가 끝나자마자 바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현장 인터뷰를 할 때 이 섹터 3에 있는 곳에서 했었는데 이 정말 멕시코의 많은 팬들이 노리스 선수 차례가 오니까 엄청난 야유를 쏟아냈어요. 오잉? 근데 사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애초에 노리스 선수가 지금 그냥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챔피언십을 자신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earn 하고 있다. 자신이 좀 그것을 할 만큼은 노력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맥라렌에 의해서 챔피언십을 그냥 날로 먹는다 이런 거저 인식이 좀 먹는다.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실제로 이 F1.com에서 실시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멕시코 팬들은 네. 이 랜도가 챔피언십을 거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음. 랜도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더니 몬자에서의 3점을 반납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몬자에서의 3점은 네. 그때였죠. 그 노리스 선수의 피트스탑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그 피아스트리 선수가 어거지로 이 언더컷을 완성을 해냈는데 여기서 이제 맥라렌의 팀오더가 피트스탑도 물론 레이스의 일부긴 하지만은 노리스가 앞에 있는 게 정당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노리스랑 피아스트리 선수의 자리를 바꿨었던 것 이때의 일을 두고서 이제 멕시코 팬들이 그 3점을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의견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노리스 선수는 자신의 인터뷰에 대해서 이런 관중들의 야유에 대해서 네. 사실 솔직히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럴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스포츠다. 그게 바로 스포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야유를 받을 때 왜 웃음이 멈추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노리스는 저에게는 그게 더 재밌게 느껴집니다. 원한다면 사람들이 저에게 야유를 계속해도 됩니다. 물론 원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사람들이 저를 더 응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기존세 모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3점을 반납해야 된다라는 그 팀 팬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2년 전에 헝가리에서 제가 우승할 수 있었지만 피아스트리에게 다시 자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우승할 자격이 충분했던 레이스에서 그를 우승하게 해줬던 것과 같다. 몬자에서 피아스트리를 먼저 피트인 시킨 것은 팀으로서 잘못된 결정이었고 네. 오스카가 작년 헝가리에서 우승할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몬자에서 그 순위를 지킬 자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잘했던 선수를 또 꼽아보자면 당연히 베르스타펜 선수입니다. 사실
그 퀄리파잉 순위만 놓고 봤었을 때는 잘한 선수가 아니라 이제 못한 선수로 꼽을 만한 이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지만 이 페라리에게 도전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트와 그리고 이어서 루이스 해밀턴에게 정말 굉장히 과감한 배틀을 걸면서 이 정말 늘 그렇듯 한계에 가까운 드라이빙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이 레이싱 규칙에는 아슬아슬하게 부합하는 그 선을 정말 잘 타면서 순위를 잘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포디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없었더라면 르클레르 선수까지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클레르 선수까지 추월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베르스타펜 선수가 단순히 그럼 뭐 이런 규정에 특혜를 많이 받냐? 뭐 예를 들어 코너컷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한 페널티가 안 나왔다. 뭐 편애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애초에 그 베르스타펜 선수가 르클레르 선수와의 그 정말 20초 가까이의 격차를 네. 좁힌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베르스타펜 선수의 페이스라거나 이 선수의 실력을 봤을 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 소화전 안 눌렀으면은 그렇죠. 정말 2대 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거고 베르스타펜은 결국 이제 멕시코로 오기 전보다 챔피언십 선두에 4점 더 가까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네. 약간은 이제 정말 챔피언십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아쉬운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베르스타펜에게 너가 내일 3위를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더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못했던 드라이버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피아스트리 선수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부진했던 한 주말을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에 멕시코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말을 보냈고요. 네. 퀄리파잉 8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애초에 이 그리드 위치 때문에 피아스트리 선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올리버 베어먼 그리고 안토넬리 그리고 러셀을 넘어가는 데에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제 막판에 이제 러셀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의 그 피트 스탑 2점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안토넬리 선수를 손쉽게 추월을 했고 이후에 그 러셀 선수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 나가면서 5위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 어떻게 보자면 피아스트리 선수의 실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곳에서 5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선수의 페이스 자체가 막 엄청 이제 뭐 피아스트리는 챔피언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선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확실히 좀 아직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1포인트 격차일 뿐이고 사실 그냥 이제부터 시즌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멘텀으로 보자면 네. 피아스트리가 남은 레이스에서 이거를 반전시켜가지고 노리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힘들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질 그랑프리가 이 피아스트리 선수에게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저희가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스프린트 레이스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만약에 이것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남은 레이스에서 이것을 따라가기 힘들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반대로 여기서 반등만 해낸다면은 남은 레이스에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를 끝까지 지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죠. 1 한 번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에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폴트윈을 차지했던 14라운드 네덜란드 이후에 스프린트까지 합해서 퀄리파잉 6번 동안 이제 5대1로 노리스 선수에게 퀄리파잉을 지고 있고요. 네. 같은 기간 동안 포인트 획득으로 보자면 네덜란드 이후 노리스 선수가 82포인트를 얻었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116포인트를 얻는 동안 피아스트리 선수가 단 47포인트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레이스당 평균으로 보자면 14라운드 이후 15라운드부터 15, 16, 17, 18, 19, 20까지 총 6번의 라운드 동안 47포인트를 얻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마지막 우승 이후에 지금 각 그랑프리마다 평균 8점도 못 얻고 있어요. 그렇게 되네요,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과연 이게 챔피언십 리드를 하는 드라이버가 맞냐. 그러니까 압도적인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나올 법하죠. 뭐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 좋았던 드라이버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러셀 선수 이야기를 했어야겠죠. 4번 그리드에서 출발해서 포디움 경쟁을 할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었지만은 거의 러셀 선수가 잘못한 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겹치면서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출발할 때 일단 베르스타펜 선수에게 순위를 내줬었고 베르스타펜 네. 선수가 코너컷을 하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그 말씀드렸던 코너컷을 하기 전에 이미 러셀 선수를 완벽히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를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베르스타펜 선수와 6렙째 그 해밀턴 선수의 페널티가 나왔던 그 세션에서 베르스타펜 선수와 배틀하는 과정에서 올리버 베어만 선수에게 이 추월을 허용했던 게 사실 거기가 이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후에 이제 베어만 선수를 러셀 선수가 넘어가지 못했고 사실 뭐 베어만 선수를 넘어가기보다는 그 뒤에 있었던 피아스트리 선수를 못 막았던 것도 컸죠. 근데 그거는 사실 만약에 안토넬리 선수가 피트스탑을 정상적으로 가져가서 피아스트리 선수를 조금이라도 더 막아줬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네. 러셀 선수까지 추월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 선수는 사실 자기가 그렇게 막 잘못한 건 없어요. 이번 레이스에서 러셀 선수의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약간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운이 조금 안 따라줬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아쉬웠던 드라이버 중 한 명은 바로 츠노다 선수입니다. 아, 빠질 수 없죠. 츠노다 선수가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아스트리 선수를 애초에 막을 수 있었던 그 상황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있어주길 바라는 게 맞죠. 사실 뭐 RB의 차도 아니고 어쨌든 같이 레드불의 차를 타고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피아스트리 선수를 뭐 누군가는 사실 스타트에서 피아스트리 선수 앞까지 나갔지 않냐, 그건 잘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애초에 피아스트리 선수한테 퀄리파잉에서 그렇게 밀렸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츠노다 선수가 그렇다고 애초에 뭐 피아스트리 선수랑 비등비등한 선수는 아닙니다만 네.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한테 기대하는 건 그 정도라는 거지. 다른 팀들의 퍼스트 드라이버와 비교를 했었을 때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퍼포먼스를 애초에 뽑아내줘야 되는 그런 위치인 건데 스타트를 잘해서 피아스트리 넘어갔자라고 하기에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왜 이렇게 피아스트리한테 뒤지고 있었던 건데 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는 거고 레드불 입장에서는. 네. 게다가 이제 그 프랙티스 1에서 린드블라드 선수에게까지 그 랩타임이 밀리면서 과연 정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결국 레드불의 자리를 지키는 거는 츠노다 선수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선수들보다 잘해야 되거든요. 상대평가야 모든 건. 근데 하자르 선수에 비해서 퀄리파잉 순위도 낮아, 프랙티스에서는 린드블라드한테도 랩타임이 뒤져. 이러면은 진짜 내년 정말 시트가 불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 레이스가 없는 다음 주에 아마도 피트스탑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이슈들을 좀 모아볼 텐데 네.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츠노다의 미래를 아마 다음 이제 방송 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무트 마르코가 이미 멕시코 그랑프리가 끝난 뒤에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를 확정을 하겠다. 내년 레드불 패밀리의 드라이버 라인업을 확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만큼 그렇죠. 결국 이번까지가 정말 츠노다 선수의 마지막 시험대였던 셈이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또 있을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네. 로슨 선수가 세컨드 드라이버가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모두가 츠노다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레드불에서 로슨 선수를 먼저 세웠던 거고 물론 두 레이스 만에 바로 이제 츠노다로 교체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선택을 했었다라는 거니까 혹시 모릅니다. 내년 스타트에 있어서 그냥 츠노다에게 뭐 시작은 맡기되 조금이라도 불안정한 모습이 한 번이라도 보인다면 뭐 다른 선수랑 스왑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이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멕시코 그랑프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났고 사실 굉장히 또 이 새벽마다 이 새벽에 미국도 그렇고 레이스 일어나서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피트스탑 진행 컨텐츠를 진행하게 된다면 네. 그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